간단하게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든 누구이신지 자기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부터. 네, 안녕하세요. 얼음 연출한 곽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보 연출한 진상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햄스터 죽이기 연출한 임시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유통기한을 연출한 유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작품 모두 사회적으로 뭔가 일상적으로 벌어질 법한 이야기들과 함께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들을 잘 반영하고 투영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작품들을 일단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묻고 싶은데요.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셨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셨고, 최종적으로 영화를 만들게 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순서대로 할까요? 네. 네, 얼음은 제가 좀 오래전부터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막연하게, 빨간 코트 입은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막연하게 떠올리고 있다가 만들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면 장편 영화를 쓰게 된다면 어떤 씬이나 에피소드 정도로 나중에 넣어보자 하고 그냥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던 이야기인데, 졸업 작품을 찍어야 되는 시기를 앞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음땡 놀이를 한번 같이 이렇게 섞어보면 재밌겠다는 아이디어가 들어서 그냥 정말 갑자기 쓰게 됐어요. 그날 아이디어가 떠오르자마자 트리트먼트를 완성해가지고 당일에 교수님한테 들고 가가지고 이거 어떻냐고 막 피칭하고 당장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갑자기 삘이 꽂혀서 시작하게 되었고, 이 아이템이 사실상 정말 겉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그 주인공이 겪은 상처가 굉장히 깊은 영화잖아요. 그런 비슷한 트라우마를 저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만들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근데 뭐랄까, 영화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니까 이제 나의 트라우마다라는 걸 떠나서 영화적인 재미를 찾게 되니까 만들게 된 것 같고, 완성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막상 찍고 나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못 만든 것 같고 왜 이런 걸 만들었지 싶고 쪽팔렸었어요. 사실 사람들한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상영하게 되는 거를 전혀 상상을 못했을 정도로 되게 묻어두고 있던 작품인데, 어느 날 그냥 작년 5월쯤에 용기가 생겨서 편집을 시작했고 올해 이렇게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영화가 이렇게 출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일종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같이 생각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그때는 이제 소녀가 지금은 현재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이야기로 완성이 됐지만, 처음에 시작됐던 거는 이제 엄마에 대한 미움만 가득했던 영화였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엄마는 왜 나를 봐주지 않아요? 이런 게 계속 깔려있던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직은 어른이 된 거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이 커가면서, 그래, 그냥 트라우마를 기억 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잘못된 것이라고 외쳐보고 내가 당당하게 너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소품 효과나 특수 효과 같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다음에 안보의 진성문 감독님은 어떻게 영화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졸업 영화를 찍어야 되는 시기여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장면, 사라졌던 손이 나타나는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이 장면이 들어간 영화, 이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상상력을 덧붙여
가면서 이 얘기가 완성이 됐고요. 오늘 보니까 영화가 너무 우울한 것 같은데 당시에 좀 제가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라졌던 손이 나타나는 거니까 누군가는 이제 사라져야 할 텐데 그게 누굴까? 왜 사라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확 떠오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붙여 나가면서 완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미지가 떠올랐었던 그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잠을 자다가 막 떠오른 건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떠오른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한데. 거의 한 3년? 4년 정도 돼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글을 쓰고 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글을 쓰고 있다가 펜을 놓고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데 뭔가 뭐 글을 쓰던 손이 약간 사라지는 그런 이미지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문득 떠올랐고요. 그래서 졸업 영화로 사실 다른 이야기를 먼저 좀 진행을 하다가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만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햄스터 죽이기의 임시완 감독님은 또 어떻게 영화를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졸업 영화는 아니고 이제 두 분이 학교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내러티브 워크샵 작품으로 찍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됐냐면 이제 영화과 입시 준비를 막 하던 19살 때쯤에 주제를 받았는데 글을 써오라는 주제가 치유의 마지막 경험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부터 마무리가 된다? 뭐 이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인공을 조금 악인으로 설정을 해서 좀 피카레스크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 약간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제 첫째랑 둘째가 있는데 이제 미혼모가 첫째만 출생신고를 하고 둘째를 출생신고를 안 하고 몇 년을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얘네가 자라서 사춘기가 찾아오면 어떨까? 얘네들이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자아의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했고, 네,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은 글로만 남겨두려고 했었던 영화였어요. 1인 2역, 그 다음에 CG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침 좋은 촬영 감독님을 만나게 돼서 그리고 이제 좋은 편집 감독님들, 스태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신분이 없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게 또 실화에 약간 바탕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 감독님이 쌍둥이라는 이러한 설정을 또 입히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신 건가요? 처음부터 이제 글을 쓸 때부터 일란성 쌍둥이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사실은 누가 누구인지 되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건 저는 쌍둥이의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어떤 촬영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정말 똑같이 생긴 둘이 한 명만 숨겨져서 자라온다면 되게 얘네들끼리 재미있는 장난을 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세 편 다 사실주의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뭔가 효과들이 조금 들어간 장면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유통기한의 유준민 감독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요, 제 경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어떤 저에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명절 날이었어요. 그 추석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도 저희 가족들도 이제 친인척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파트에 이제 들르게 됐는데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되게 시끌벅적했었어요. 그게 연휴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뭔 일인가 그냥 살짝 그냥 기웃거리면서 좀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었는데 상황이 이런 거죠. 그냥
보통 이제 추석이나 뭐 명절 때 되면은 이제 다른 지인으로부터의 이제 선물이나 뭔가 이제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을 이제 선물 줄 때가 있잖아요. 뭐 택배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게 좀 보관이 잘 안 되면 상하는 그런 류의 이제 선물이었나 봐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것을 그 관리사무소나 이제 경비 아저씨 입장에서는 보관한 것뿐인데 그 이제 주민분이 뭐 그 전에 뭐 어떤 전서가 있었는지 좀 많이 예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야, 그 경비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사실 뭐가 죄가 있다고 사실 이렇게까지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업무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뭔가 그런 거와 이제 뭔가 유통기한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그때 문득 떠오르게 되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일자리 문제와 같이 접합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나름 같이 이야기해 볼 법하겠다. 그리고 같이 뭐 소통 나눌 수 있는 이야기겠다 싶어서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관찰력과 상상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선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화 속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약간 함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비분에 관한,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의 뭐 일단 일화를 바탕으로 출발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공간 설정이 마트로 또 바뀌게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마트로 가기까지가 진짜 좀 여러 가지로 리서치를 제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유통기한과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막연하게 떠올랐던 게 편의점이었어요.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간이고 막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한번 마트를 한번 가볼까 해서 직접 이제 제가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겉으로 보이는 거 다르게 이제 나름대로 그 내부적인 이제 창고랄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충분히 그 안에서도 뭔가 이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생길 수 있겠다, 더 재미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마트가 결정되었고, 그래서 제가 마트 같은 경우는 또 로케이션 구하는데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좀 마트에 대한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뭐 PD나 이제 제작팀을 따로 두지 않고 제가 이제 직접 마트들을 한 군데 돌아다니면서 직접 배우고 물어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 하나씩 써가면서 감독까지 프로듀서를 같이 하게 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네, 세심한 리서치까지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단톡방을 조금 보고 있는데 아직 입장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기술적으로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 영화제 스태프분들이 조금 도와주실 겁니다. 입장하셔서 영화 감상평이나 질문을 공유해 주시면 감독님들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조금 영화에 대한 좀 공통적인 그리고 또 일반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작품 속에서 어쨌든 이게 극영화이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면 캐릭터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각의 작품에서 보면 뭔가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되거나 현실을 반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정형화될 수 있는 캐릭터이지만 그게 흐름에 따라서 또 입체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요 캐릭터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번에 뭐 중간부터 할까요? 그 햄스터 죽이기 먼저 하면 어떨지. 캐릭터 구상은 어떻게 했냐면 정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써놓은 글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조금 더 효정이라는 캐릭터가 좀 강하게 보여지는 캐릭터였어요. 중간에 이제 언니를 뭐 목 졸라서 죽이는 장면도 있었는데 약간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략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찌됐든 효정이와 수정이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수정이는 이제 학교 다니는 이제 아이인 거죠. 학교 다니는 아이고 근데 이제 자기가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별로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을 잘 못 느끼는 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에 반해서 효정이는
자기는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언니는 당연하게 누리면서도 그거에 대한 책임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좀 환멸을 느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캐릭터를 구상을 했어요. 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게 또 영화이니까 시각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1인 2역을 하게 되는데 뭔가 시각적으로 두 캐릭터의 차이점을 둔다면 어떻게 둬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제 앞머리의 유무 같은 거, 그 다음에 옷의 채도 같은 걸로 이제 좀 수정이는 좀 활기찬 애니까 좀 노란 옷을 입힌다던가 하는 것들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을 이제 수정이는 한다던가 고데기를 한다던가,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효정이가 수정이를 이제 수정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뺏어오는 그런 설정으로 좀 시각적으로 좀 그걸 하느라 미술팀 분장팀이 엄청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정이 버전 다 찍고 효정이 버전 찍고 하는 게 아니라 수정이 버전 찍었다 효정이 버전 찍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옷을 갈아입히고 분장을 다시 하고 하는 경우에서 네, 좀 고생을 했습니다. 촬영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요 캐릭터가 주영과 소미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캐릭터 구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래는 사라진 사람을 주인공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표현하기 힘든 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라진 친구를 찾는 주인공의 이야기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내려진 다음부터는 이제 이 친구가 왜 사라졌을까, 그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게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졸업 영화여서 제가 그 당시에 좀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좀 오래 다녔는데 거의 30대에 졸업을 하다 보니까 30대 다 돼서 졸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친구들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같은 전공을 한 친구 중에서도 되게 빨리 학교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제는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친구였던 사람들을 잊으면서 지내는 게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공 주영이가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잊고 지냈던 친구를 찾는 이야기를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관객분들이 보실 때 주영이라는 인물이 저는 좀 나쁘게 말해서 좀 미운 구석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캐릭터를 만들 때 저의 이제 못난 점들도 많이 반영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진 친구가 하루 동안 친구를 찾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소미는 친구 관계에서 다들 그러시겠지만 모든 관계가 마음의 양이랄까요?重量이랄까요? 무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어떨 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하는 만큼 저 친구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소미는 주영을 좀 주영이 소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보다는 좀 더 깊은 감정을 가지면 어떨까, 그거를 나중에 주영이든 관객이든 좀 뒤늦게 깨닫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감독님의 어떤 자전적인 삶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의 소통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욕구를 영화적으로 표출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니다. 유통기한 유주민 감독님의
작품에서는 지숙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사실 굉장히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숙이 처해 있는 나름의 또 고유한 상황이 있고 그가 선한 목적으로 선한 동기로 한 행동으로 인해서 또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숙이라는 캐릭터를 그리는데 많이 역점을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지숙은 좀 어렵게 탄생됐어요. 이 영화를 처음 시나리오로 집필했을 때는 그 지숙이란 캐릭터가 없이 영희가 원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희가 주인공이 됨으로써 일반 이제 보통 흔히 보는 일자리 영화, 그러니까 노동 문제 영화에서 보는 뭔가 탈권위에 대한 그런 노력으로 이제 이어가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근수 선배한테도 좀 죄송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주연을 이제 뺏기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지숙 캐릭터를 좀 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그런 이제 일자리 영화를 논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뭔가 이제 어른으로서 뭔가 노동자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에 대한 이제 성찰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뭔가 좀 서로 이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약간 그런 포커스에 좀 중점을 받게 되면서 지숙이란 캐릭터를 좀 잡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탠다드한 영희 캐릭터가 있는 가운데서 이제 지숙은 어때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의가 시작이 돼서 그게 마치 뭐라 해야 될까 오지랖이 되는 그러면서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회사의 위기, 동료의 위기 그게 너무 이제 그런 이제 포인트 사건들이 이제 정확하게 잡혀지면서 오히려 이 지숙 같은 캐릭터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좀 선한 이미지들을 계속 이제 구축하려고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모습이 어떻게 관객들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어서 현재 지숙 캐릭터가 지금 탄생될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얼음이라고 하는 작품은 단연 도화라고 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도화가 어른들과의 관계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서사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뭐 이렇게 피해자의 서사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약간은 슈퍼히어로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도화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아라는 캐릭터는 제가 영화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2011년부터 저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캐릭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도아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건 이번 얼음이 처음이고 도아라는 이름으로 장편 영화를 아주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이 얼음을 통해서 도아라는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영화로 만들어 보면서 이제 좀 그 같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금 트라우마에만 시달리고 있는 수동적이고 내성적이고 뭔가 피해만 당하고 있고 뭐 이런 주인공들의 캐릭터의 모습이었다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이라이트 가서 폭발을 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아직 이 영화 주인공의 이 9살 소녀만큼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대신 이 친구를 좀 뭔가 주도적인 인물로 이렇게 바꿔봄으로써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라면은 저 어린 시절에 저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판타지로서 주인공이 이렇게 정말 슈퍼히어로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피해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얼음이라는 얼릴 수 있다는 마법으로 그들이 진짜 내면 속에 차가운 마음을 은유하듯이 정말 그들을 얼려버린다라는 행동을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그 영웅을 만든 거죠. 그 너는 이렇게 했구나. 그래 나도 이렇게 해볼래. 고마워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 엄마를 통해서도 너의
도아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나도 듣고 싶었어. 너는 들었구나. 나도 앞으로 들을 수 있게 살아볼게. 이런 저의 영웅 같은 캐릭터로서 접근했고, 장편에서는 이제 도아를 이제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영웅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네, 세계관과 캐릭터가 꼭 확장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 사이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사실 저희 기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여기 화면에 안 떴었던 거고요. 네, 먼저 햄스터 죽이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마지막에 쥐도 지 새끼는 알아본다라고 이제 대사가 나오죠. 그 대사를 하는 건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들키고 다시 학교에 못 간다라고 했는데 이 질문이 이상하게 좀 여겨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빠와는 현재 이혼 상태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쥐도 지 새끼는 알아보는 게 아닌가. 그거를 하는 거는 효정이에요. 그래서 숨겨져 자라왔던 효정이고 그 고데기 하는 장면 그 전 시간 동안 한 6개월 정도 이제 교복도 이제 고등학교 교복으로 갈아입혀지고 시간의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언니의 자리를 빼앗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 거는 효정이고 엄마와에도 어떤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살짝은 비웃는 엄마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모사 할 수도 있죠. 근데 묵인하는 엄마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 효정이라는 주인공이 날리는 한 방이고요. 그 다음에 아빠는 원래는 플래시백을 이제 다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플래시백의 장면에서 아빠가 되게 젊고 잘생긴 엄청 순수한 남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막 임신한 엄마를 두고 가면서 막 이빨을 환하게 보이면서 잘 살으라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네, 영화에 쓰지 못했지만 오빠와는 이혼도 아닌 그냥 이제 헤어짐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거 그 결말 부분에 대한 게 답변이기 때문에 일단 코멘트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영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햄스터 죽이기의 경우 제목에서 드러나듯 장르적인 분위기가 초반부터 느껴지고 결국 효정이 수정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결말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결말에 대한 고민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궁금하고 주연 배우의 캐스팅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결말이 지금은 사실상 이렇게 뭔가 햄스터 죽이기의 제목처럼 실제로 그 동생이 언니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을 이렇게 약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이 결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안들을 조금 세워두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언니를 죽이는 장면도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언니 사실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었어요. 언니와 약간 1대1로 마주해서 밖에서 대담을 하는 근데 이제 그 촬영분이 너무 안타깝게도 새벽이었고 너무 1인 2역 하는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연기가 너무 안 나와서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어떤 타임 워프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나레이션도 들어가게 됐고요. 네, 결말에는 되게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언젠가부터 영화에서 제가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피가 나오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너무 내가 그렇게 캐릭터한테 해도 되는 것인가? 약간 그렇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고 네, 언니의 사회적 지위를 빼앗았다 결국은 해서 약간 좀 일상 톤으로 결말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 캐스팅, 주연 배우 캐스팅이 돼요. 네, 주연 배우 캐스팅은 사실은 그 친구의 얼굴이 되게 영화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좀 사연이 있는 것 같고 좀 우울해 보이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미지만 보고 대본 리딩을 할 때는 그 친구가 수정이 그 날라리 친구 역할을 되게
소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친구의 영화적인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네, 잘 캐스팅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유준민 감독님께 한 질문인데요. 유준민 감독님의 작품의 경우 작품이 어느 한 입장에도 크게 이입하지 않으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연출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간 좀 제가 영화를 만들 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 자체는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 3자가 보듯이 좀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의 영화를 좀 다큐적이면서도 뭔가 좀 같이 이 상황을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바랬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각 인물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노동자와 그리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자 이 세 그 삼각형의 이제 트라이앵글 속에서 이제 각자 입장이 다 납득이 되는 가운데서 그런데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게 좁혀지지 않는 뭔가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일자리 문제, 뭐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담아내고 싶었다.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한 건데 작품 안에서 보면 어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보면 뭔가 항상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보다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말고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약간 넘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유독 지숙과 어린 남매가 대화를 할 때는 그들 사이에서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들을 다 터놓고 그들 사이에서는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차이는 왜 두셨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드는데. 글쎄요, 뭐 그러려고 그렇게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막상 이제 사실 그 씬마다 일부 이제 대화 씬에 있어서 그 뒤에도 되게 이어지는 이제 그 대화들이 쭉 있는데 막상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끊겨지는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보다는 뭐 따로 이제 애초에 제가 생각 그렇게 가져서 뭐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뭔가 꺼내서 뭔가 이제 편집을 위해서 아마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뭐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던 거 아니고 뭔가 어른들끼리의 소통 방식과 어른들과 아이들 사이의 소통 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관객분들도 질문을 주셨는데 곽세미 감독님께 한 질문인데요. 마지막에 남자를 그대로 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남자를 그대로 둔 건 이제 도화가 땡을 외치면 되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얼음땡 놀이에서 나왔던 것처럼 땡을 하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에게는 땡을 해줬지만 남자한테는 땡을 안 하고 그대로 두는 거죠. 원래는 좀 과격하게 가가지고 얼린 다음에 뭐 이렇게 와장창 부서져 내리는 뭐 이런 걸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렇게까지의 폭력을 쓴다는 게 아무리 주인공이라고 한들 그게 되나 그냥 얼려만 넣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특수효과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닐까요? 이렇게 딱 그것도- 깨버리면 좀 약간 시각효과가 들어가야 되고 물론 비용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합리화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여담으로 여쭤본 거였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답변해 주셨고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엄마를 이렇게 얼려버리는 그 장면의 연출은 어떤 뭐 특수효과나 시각효과가 들어간 건지. 일단 우선 그 얼음 알갱이라는 그 특수효과 그 뭐라 해야 되지 재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분장팀 그 하고 팀장님하고 이렇게 또 분장을 실제로 해줄 분이랑 제가 이렇게 무슨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모아서 보여드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선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리허설 할 때 한번 또 분장을 테스트로 해보고 현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놓은 이미지 위에다가 2D 그래픽으로 이렇게 싹 올라가는 효과를 줬어요. 얼어붙는 효과를.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진성문 감독님께 한 질문인데요. 소미는 어떤 것 때문에 사라지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대사도 있는데 사라지고 싶다 투명인간처럼 이라고 하는 대사가 저는 좀 인상적이었었거든요. 네,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뭐 이렇게 답을 딱 정해두진 않았고요. 이렇게 뭐 살면서 굉장히 외로운 순간에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해봤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사라지고 싶다, 뭔가 제 병을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순간들이 다 한 번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소미가 그런 인물로 설정이 돼서 관객들이 볼 때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지, 사라지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대사를 넣었습니다. 사라지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왜 투명인간이었을까요? 좀 잘 모르겠네요. 복잡하긴 한데 투명인간이라는 게 결국 사라졌지만 존재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사라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죽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어떤 양가적인 마음이 투명인간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내 작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이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거나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상태가 약간 뭐 비유적으로 그림자거나 투명인간이거나 뭐 이렇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임시영 감독님께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감독님 중간에 쳇바퀴에 관련한 이런 건 어디에서 사라는 대사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가 이제 쳇바퀴를 그 햄스터가 각각 하나씩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쳇바퀴를 사다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어디에서 사? 이거는 각각 두 마리 햄스터에게 각각의 쳇바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쌍둥이랑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유주민 감독님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두부의 유통기한이 지났을까요? 만약 지났다면 그걸 된장찌개에 넣어서 같이 아이와 함께 먹는데 그럼에도 그 쓰임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두부 씬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씬부터 한번 좀 읊어봐야 되는데 그 남매 엄마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그 인물을 설정한 이유가 단순히 뭐 지숙하고 똑같은 뭔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과 마주했을 때 어떨까라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가진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리고 힘겹게 늦게까지 일하면서 자식 하나만큼은 좀 잘 키워보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갖춘 두 여성을 마주했을 때 어쨌든 간에 그게 뭐 자기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자식에게 이제 그 된장찌개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정확하게 뭐 유통기한이 지났다 이건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지숙이 말한 대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였다, 지나지 않았다. 이제 약간 그거랑 똑같은 상황으로 두부도 유통기한이 뭐 다와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갈 상한 음식을 뭐 넣거나 이렇게 하진 않은 설정이거든요. 그냥 뭔가 같은 처지들을 좀 비슷한 느낌들을 좀 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뭔가 지숙도 막연하게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도와준 건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들을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느끼지 않았을까. 주인공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도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연출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주로 요리를 하는데
동기한 지난 것들 가끔 요리할 때마다 이거를 내가 먹는 건 상관없지만 같이 사는 분이 이걸 먹었을 때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러한 심리가 그 주인공의 눈빛 몇 번으로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임시영 감독님께 감독님 작품에서 두 마리의 햄스터를 통해 쌍둥이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었는데 수많은 소재 중에 왜 하필 햄스터를 선택하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 햄스터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햄스터가 서로를 먹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햄스터가 반토막이 막 나 있고, 그래서 그걸 보게 됐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글을 초고를 입시할 때 쓸 때도 햄스터에 비유하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 시절까지 햄스터나 병아리 같은 거를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팔았어요. 이제는 안 파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드라마를 쓰는데 거기에 호러와 같은 약간 장치들을 결합하시는 게 독특한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곽세미 감독님께 하신 질문인데요. 작품 처음에 아이스크림이 도아에게 힘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왜 특별한 힘을 제공하는 존재가 하필이면 아이스크림이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도아가 엄마에게 말하기 전에 찍힌 장면에 보면은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아주 많이 이렇게 쥐어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인서트로. 그걸로는 다 설명되지 않았겠지만 그 전부터 혼자 그렇게 말없이 홀로 있고 원래는 얼음땡 놀이를 좋아할 만큼 친구들이랑 잘 놀던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스크림에게만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꼭 대변해주는 것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얼음이라는 걸 듣고 난 이후에 그대로 계속 얼음 상태로 놓여있는 자기 자신을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뭔가 동질감을 느꼈다라는 설정이었고, 그런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말을 걸어온다면, 그리고 그런 판타지가 벌어진다면은 어떨까, 힘이 주어진다는 거를 가진 아이가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에서 아이스크림에게 그런 목소리를 입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질문인데요. 영화 딱 시작하면 이제 아이가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보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 서주 아이스라고 적혀 있었나? 그거 새로 만드신 건지 원래 그 봉지였었는지 잘 헷갈리더라고요. 그 서주 아이스가 제가 이제 경상남도 쪽에 살았었는데 거긴 굉장히 많이 팔던 아이스크림인데 서울에선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스를 사왔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경상도 출신이라서 저한테는 익숙한데 서울에선 또 그걸 볼 수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끌고 있어서 아주 이렇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정리하는 차원에서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고 향후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끝에서부터 할까요? 네. 주말인데도 이렇게 영화제 찾아주신 분들께 너무 한분한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1회 성북 청춘불패 영화제 하게 된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이제 초창기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국과 정확하게 겹쳐요. 이제 위드 코로나까지 시기를 같이 해왔던 작품이라 더욱더 이제 좀 제 자신한테는 좀 나름대로 이제 의의가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객분들과 이제 얘기 나누는 게 몇 영화제 안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온라인 상영으로 하거나 뭐 그랬던 거라. 그래서 이번 영화제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께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위드 코로나 넘어서 이제 앞으로 영화관도 이제 자주 찾아뵙고 항상 대면하면서 영화 보고 그런 날들이 오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좋은 영화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오늘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상영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황은 글을 쓰고 있고요. 네, 되게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성북 청춘불패 영화제 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1회에서 이렇게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의 여름 뒤로 상영한 영화들 세 작품 모두 다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 글썽이기도 하고 막 답답해하면서 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몰입해서 봤습니다. 너무 또 앞으로의 그 계획은 도화를 어떻게든 장편화를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박수 보내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